이번 시간에는 한 끼 식사 속 포도당과 정제기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독성축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진 분석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한 끼 식사에는 사실 아주 작은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쌀 한 알이 익어서 밥이 되는 과정, 참치 한 족각이 통조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과정, 얇디 얇은 김 한 장이 고소한 향을 머금고 펼쳐지는 과정, 발효한 채소들이 김치가 되고 바닷속 작은 생명이 젓갈이 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영양소도 있고 향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 뒤편에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지나갔던 포도당, 정제기름, 산화 부산물, 보존제, 발효 부산물, 포장 독성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그림자를 꾸짖거나 두려움으로 몰아가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몸을 회복시켜야 할 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좋을 것들을 차근차근 밝혀드리는 글입니다. 아, 이래서 어떤 환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힘들었구나. 아, 이래서 한 끼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었구나. 그 이유들을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영상 말미에 물 한 컵 준비 전에 올려드렸던 왕비님의 식단을 다시 소환하여 5개의 큰 축으로 식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반밥상에서 주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밥, 이 밥 한 공기에 숨어있는 60에서 70g의 포도당 파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밥심의 위력을 세심하게 분석해 봅니다. 흰쌀밥, 즉석밥 210g은 대략 60에서 70g의 포도당에 해당하는 전분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단 4g의 포도당만 떠다니면 충분한데, 한 공기의 밥으로 그 15배 가까운 양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물결을 조절하려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고, 췌장은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혈당의 안전 범위 내에서 일단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포도당을 각 세포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 대사질환, 간 기능 이상 환자들은 이 포도당의 파도를 다스리는 능력이 떨어져 있지요. 포도당은 생명에 필요하지만 과량의 포도당은 회복 중인 세포에게는 부담이 되고, 염증을 가진 상태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회복하려는 시기에는 포도당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도록 작은 개울처럼 졸졸, 좀 더 상태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잠긴 수도꼭지에서 가끔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포도당 공급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단, 처방약에 따른 세밀한 접근은 필수이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은 참치 통조림과 김에 사용된 정제기름에 대해 알아봅니다. 빠르게 산화되고 몸의 균형을 흐리는 윤기나는 기름결, 조미김이나 참치 통조림 혹은 시판 반찬류에 흔히 쓰이는 식물성 정제기름은 공장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디도록 정제되었기 때문에 이미 산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이 김을 굽는 과정에서 다시 높은 열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 속의 다중불포화 지방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산화 지질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산화 지질은 다시 4HN이 MDA 같은 반응성 알데하이드, 때로는 미량의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몸에서 바로 큰 사건을 만들지는 않지만 조용히 단백질과 세포막을 건드리고 회복 중인 환자의 몸에서는 작은 염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에 바른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 노출되면 기름 분자는 산소와 결합해 지질 과산화물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분해되면 4HN이 4하이드록시노네날, MDA, 멜론디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알데하이드가 생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포막의 지방과 결합하고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DNA와도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몸이 이것을 잘 정리합니다. 하지만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고 염증이 올라와 있고 뇌 질환이나 간 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이 작은 물질들도 쌓여서 더 큰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는 되도록 이런 불순물이 덜 들어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문제를 좀 더 살펴봅니다. PAH는 주로 연기, 숯불,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김을 굽는 공정이 튀김이나 구이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지만 PAH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급성 독성보다는 만성 노출 시 위험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김 자체는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기름을 바르고 높은 온도로 여러 번 구웠을 때 좋지 않은 부산물이 생길 수 있어요. 전 왕비님과 백성민들이 김을 굽지 말고 특히 심지어 들기름이나 엑스트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더라도 그들을 소스처럼 김을 기름장에 찍어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김은 찍먹이 답입니다. 이번에는 김치와 젓갈의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아미노산이 미생물의 효소나 인체 효소에 의해 탈탄산 반응을 거쳐 만들어지는 저분자성 질소 화합물입니다. 조금 더 정밀한 학술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생체 내 또는 식품 발효 과정에서 히스티딘, 라이신, 트립토판, 티로신 같은 아미노산이 탈탄산 효소에 의해 탄산기를 잃으면서 생성되는 생리활성 아민을 말합니다. 즉,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아민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신경 전달, 혈압 조절, 위장 운동, 면역 반응 같은 생리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생체 안에서는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식품에서 고농도로 섭취되면 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이 생기는 구조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품 자체에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효 환경에서 미생물이 탈탄산 효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백질이 많은 식품일수록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치, 치즈, 젓갈, 액젓, 와인, 맥주, 발효육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바이오제닉 아민, 히스타민, 티라민, 부트레신, 카다베린, 트립타민, 페닐에틸아민, 이 중 히스타민과 티라민이 임상적으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니, 이 말은 모든 발효식품에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다는 소리네?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다면서? 대체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늘상 이런 식이죠? 한쪽에서는 좋으니 먹어라, 다른 쪽에서는 문제다. 약도 그렇고 음식까지도. 그러니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환자들조차도 이런저런 것 따지느니 입에 당기는 것 먹으며 짧고 굵게 때깔 좋게 살다 가련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왕비님과 백성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노여움 가라앉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 30만 년 역사와 우리 인류보다 더 오랜 35에서 38억 년 전 지구상에 존재하던 것이 미생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겨우 인간의 유전자 지도는 찾아냈지만 아직 그 지도를 읽어내는 언어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저와 왕비님은 자매지만 0.1%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고 이 0.1% SMP 단일 염기 다형성 다른 유전자 조합은 생김새, 체질, 질병 감수성, 약물 대사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왕비님과 제가 함께 김치를 집에서 담궈 먹는다 해도 그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긴 바이오제닉 아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는 저와 왕비님의 건강 상태, 장내 미생물과 대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왕비님은 뇌종양과 여러 대사 질환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저한테나 다른 백성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뇌종양 환자에게 바이오제닉 아민 특히 히스타민과 티라민 등을 주의하라는 권고는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받았던 감마 나이프 수술 등으로 인해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 장벽, 비비비가 느슨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라면 뇌로 들어가지 못할 물질들이 침투할 수 있고 이는 혈관을 확장하거나 신경에 작용하는 아민류에 일반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양 관리에 있어서 염증 억제는 필수적인데 이런 발효식품 속 과도한 아민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에서는 생리적 기능이 있지만 식품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면 다음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통, 혈압 상승, 얼굴 홍조, 심박수 증가, 위장장애, 신경과민, 면역 반응 과도화, 간 해독 부담 증가, 종양 환경에서 염증 경로 자극, 특히 뇌종양 환자, 고혈압 환자, 항우울제, 복용자, 위산저하, DAO 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생리활성 아민입니다. 문제는 생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독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젓갈과 액젓은 단백질 아미노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치에 들어가면 이 아민의 생성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김치를 담을 때 젓갈, 액젓 같은 것을 넣으면 그런 발효식품에서는 히스타민, 티라민, 부트레신, 카다베린 같은 바이오제닉 아민이 생깁니다. 이것은 발효식품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양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두통, 얼굴 달아오름, 심박 변화, 위불평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MAO 억제제 같은 약물을 쓰는 환자에게는 이 바이오제닉 아민도 부담스러운 축이 됩니다. 발효식품은 좋은 음식이지만 몸이 지쳐 있을 때는 발효 부산물이 많을 수 있는 액젓 김치와 젓갈은 조금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시판 김치나 젓갈에는 소르빈산 칼륨, 안식형 산나트륨, MSG, 효모 추출물 같은 보존제나 조미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존제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조미료는 제품 간 맛의 균일성을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회복이 필요할 때
이 첨가물들이 간과 장에 추가 작업을 맡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담겨있던 즉석밥의 플라스틱이나 참치 통조림의 캔, 김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봉지, 김치가 들었던 포장에도 독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안에 담긴 음식에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결국 땅,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문제를 남깁니다. 기름기 있는 김, 산도가 있는 김치, 발효된 젓갈은 포장재와의 접촉에서 뜻밖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행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광계시제 및 잉크 부산물, MOSH, MOAH,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 BPA 대체 물질, BPS, BPF 등 이들도 한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물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혹은 그러길 바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들 모두의 위해성을 측정할 방법도 의지도 빈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자들과 노약자에게 적어도 이런 플라스틱에 든 식품을 즉석 상품을 편리함을 이유로 판매 측이 알리고자 하는 것들만이 빼곡하게 적힌 제품들을 집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대로 장만한 음식과 비슷하다 주장하거나 심지어 그를 권하는 의학 전문가는 없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청결을 자랑한다며 살균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장갑을 끼고 제조되는 상품과 엄마와 아빠, 가족 모두가 함께 맨손으로 준비하는 음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거나 권하는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남겨두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담겨있는 집도 몸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우선이니까 되도록 안전한 집에 담긴 우리의 질병의 나쁜 축으로 작용하지 않는 음식을 상에 올리도록 합니다. 이 모든 축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한 끼 식사가 사실은 몸에게 여러 층위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끼 속에는 포도당이라는 빠른 에너지원, 정제 기름이라는 산업적 선택, 산화 부산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발효의 선물과 함께 생긴 부산물, 음식을 오래 지키기 위한 보존제, 편리함의 대가로 생긴 포장 독성, 이 모든 것이 가는 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환자의 몸은 이 실들을 한 가닥씩 풀어내며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사회의 편리함이 산업의 선택이 조금씩 몸에게 이를 더 맡겨온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몸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일거리들을 조금씩 덜어내면 됩니다. 음식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는 이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 어떤 짓을 한 것이 문제지로 우리는 단지 몸이 회복하려는 순간에는 음식 속 작은 그림자까지도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왜 몸이 힘들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해보세요. 그 이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존중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럼 왕비님의 이 한 끼 전체를 합쳐서 숫자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전부 대략값입니다. 포도당 또는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탄수화물, 햇반에서 약 70g, 김치에서 약 3g, 젓갈에서 1g, 조미김에서 0.2g 모두 합치면 이 한 끼에서 포도당 상당량은 약 74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4g 중
90% 이상을 햇반이 혼자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반찬에서 소량 곁다리로 붙는 구조입니다. 정제 기름, 정제 씨앗 기름의 기준을 둔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 참치 100g에는 GMO 면실류나 다른 GMO식 물성 기름이 약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조미김 2g에서 정제 기름이 1g 정도 들어 있다고 보면 이 한 끼 식사에서 정제 기름, 정제 GMO 씨앗 기름은 총 16g 정도 됩니다. 그 외 김치와 젓갈에는 기름이 거의 없으니 정제 기름의 압도적인 비중을 참치와 조미김이 담당합니다. 필수 영양소, 이 필수 영양소라는 표현은 수시로 언급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왕비님과 백성님들의 뇌리에 딱 박힐 때까지, 그리고 차후에 언급될 탄단지 3대 영양소라는 오류의 기억이 삭제될 때까지. 필수 영양소는 국제적인 생화학적 표준입니다. 여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이 포함됩니다. 그럼 탄단지 3대 영양소는 뭐지? 또 다시 일본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일본이 잘못 번역한 혹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단어를 한국이 답습하고 광복하고도 한참이 지난 현재에도 시대착오적으로 혹은 나름 필요에 의해 고집하고 있는 비과학적이며 불완전한 단어입니다. 이 역시 영어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더 3 메이저 뉴트리언츠라고 하면 어색해하거나 의아해합니다. 단 일부 한국이나 일본 논문 번역 시 인용하기는 합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영어권의 용어를 무작정, 무조건 숭배하자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현대 영양학의 뿌리가 서구이기에 그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심지어 오류에서 시작된 단어에 집착하며 그를 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듯 교육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환자인 왕비님과 백성님들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어디에선가에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드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용유라는 단어와도 그 맥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탄단지 3대 영양소 세뇌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산업화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왕비님의 식단에서 이 필수 영양소의 근간이 되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미량 영양소를 돋보기를 들이대고 샅샅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보면 햇반이 5g 내외, 동원 참치가 19g 정도, 조미김이 0.3g, 김치가 1g, 젓갈이 2에서 3g. 이렇게 합치면 한 끼에서 단백질이 대략 27에서 29g 정도 나옵니다. 양만 보면 성인 여성에게 꽤 괜찮은 단백질 양입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포도당 70g 덩어리 위에 얹혀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필수 영양소인 필수 아미노산의 원료인 단백질을 얻기 위해 같이 따라오는 포도당과 정제 기름의 양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지방 중에서 필수 지방산을 조금이라도 공급하는 것은 참치 속 자연 어육과 김치 속의 소량의 지방입니다. 하지만 정제 씨앗 기름 16g 속에는 오메가3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오메가6 계열입니다. 미량 영양소로 보면 김과 김치는 비타민 K, 일부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조금씩 줍니다. 젓갈은 단백질과 일부 미네랄을 주지만 동시에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이 한 끼 전체의 채소량은 김치 몇 쪽, 김 2g 정도가 전부라서 섬유질은 4에서 6g 수준에 그치고 항산화 파이토케미컬의 양도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약 28g으로 숫자상 적지는 않지만 포도당 70g과 정제기름 16g이라는 비필수 과잉 위에 올라 앉아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한 끼가 뇌종양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을 가진 왕비님께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에서 조금 벗어나 임상적 관점과 섬세한 해석을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포도당 70g 이상이 만드는 대사 환경, 뇌종양, 특히 고혈당, 고인슐린 환경에서 성장 신호를 더 많이 받는 종양들의 경우 한 끼에 70g 내외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혈당과 인슐린, IGF-1 축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왕비님처럼 뇌종양, 당 대사장애,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위험이 겹친 분에게는 이 밥 210g 한 그릇이 이미 충분히 과한 자극입니다. 단백질 28g을 얻겠다고 포도당 70g을 함께 들여보내는 구조가 되는 셈이니까요. 정제기름 16g이 만드는 염증 지질 환경, 한 끼에 정제 씨앗기름 16g이라면 하루 두 끼만 이렇게 먹어도 30g 이상의 정제기름을 드시는 셈입니다. 왕비님처럼 뇌종양과 대사질환이 겹친 경우 과도한 오메가6와 산화되기 쉬운 기름은 혈관, 뇌, 간의 염증성 자극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19g을 얻기 위해 참치 통조림에서 정제기름 15g을 같이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백질 공급원을 덜 가공된 형태의 생선, 계란, 육류로 바꾸는 것이 긴 호흡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 한 끼에서 왕비님이 얻는 필수 영양소의 원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백질 약 28g, 일부 오메가3와 필수 아미노산, 김치에서 소량의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그러나 그 대가로 포도당 70g, 정제기름 16g, 뇌종양,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질환, 경동맥뇌혈관 위험, 신장 기능 부담까지 생각하면 이 한 끼는 단백질과 약간의 미량 영양소를 얻기에는 포도당 부담이 너무 큰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식품 조리와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완성된 본체를 담아 유통되는 플라스틱 외 포장지의 독성물질을 생각하면 이 식사의 문제성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식단은 새로운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비님의 쟁반밥상에 이어 그날 형부가 귀가시 선물로 왕비님께 건네던 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환자분이 보내주신 간식 사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식 세트의 정체는 실제 과일 멜론이 아니라 멜론 통조림과 멜론 향과 멜론 맛을 낸 포도당과 액상과당이 응축된 당음료, 그리고 정제된 당과 정제 지방이 어우러진 필수 영양소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환자들의 간식으로 차마 부르기 죄스러운 가공 정제식품의 최고봉에 자리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진 속 음료는 스타벅스 시즌 메뉴인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 계열로 보입니다. 톨 사이즈 355ml 기준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 42g, 그중 당류 41g, 지방 7g, 단백질 2g입니다.
그리고 473ml는 탄수화물 57g, 지방 9g, 단백질 3g입니다. 당류 41g, 57g은 각설탕 약 10개에서 14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케이크 한 조각에는 보통 탄수화물 30g 전후 그리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으로 혈당에 직격탄을 날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 20에서 30g, 이 둘을 더하면 간식 한 번에 탄수화물 70g, 그것도 혈당에 치명적인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의 핵심은 숫자보다 원재료와 공정입니다. 프라푸치노의 원재료와 제조 공정. 첫째, 멜론 베이스와 멜론 청크. 멜론 프라푸치노의 녹색 본체는 대부분 물, 설탕 또는 액상과당, 멜론 농축액이나 퓨레, 산미료, 점도 조절제, 향료로 만든 시럽 베이스입니다. 멜론 농축액은 생멜론을 짜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 과정에서 가열, 농축, 역과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 폴리페놀 등 원래 멜론이 갖고 있던 항산화 물질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칸탈로프 멜론 청크는 신선 멜론을 당일 커팅해 쓰는 형태일 수도 있고 가공업체에서 전처리한 멜론을 공급받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급망의 세부 공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대량 유통을 위해서는 저온 유통만으로 부족해 설탕 시럽 처리나 산화 방지제, 보존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멜론 자체의 당 농도는 생멜론보다 높고 항산화 성분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둘째, 우유와 휘핑크림. 프라푸치노의 유제품 부분은 보통 초고온 135도 내외로 살균한 UHT 우유와 크림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UHT 처리 자체가 독성은 아니지만 단백질 변성과 일부 비타민 손실을 가져오며 맛이 밋밋해져 설탕과 시럽 그리고 향료를 더 쓰는 구조를 만듭니다. 위에 올려진 멜론 휘핑크림은 생크림이라는 이름과 달리 동물성 크림에 설탕, 향료, 유화제, 안정제를 섞거나 아예 팜유 계열 식물성 유지의 유화제 향료를 넣어 만든 혼합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화학적으로 가공, 정제 처리된 포화지방과 오메가6 비율이 높고 염증성 환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미료와 향료, 그리고 색소. 멜론 특유의 향은 휘발성이 강해서 생과일만으로는 강한 향과 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멜론 베이스와 휘핑크림에는 합성 멜론 향료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멜론 향 성분들은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지만 뇌종양 환자로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왕비님과 같은 환자들에게서 장기 노출 시 간 대사효소에 미치는 영향, 약물, 혈중 농도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은 멜론 퓨레만으로는 균일한 연두색을 내기 어려워 천연색소, 베타카로틴, 클로로펠린 또는 합성 색소가 보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성 타르색소 일부는 유럽에서 경고 표시 대상이며 신경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프라푸치노 환자는 멜론 조각 몇 개를 띄운 멜론 향이 나는 고당, 고지방 가공 음료이지 과일 멜론과 살균, 멸균 처리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단백질 성분 변성 없는 안전한 우유로 만든 전통적인 의미의 음식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이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의 탄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의 최초 출신지는 일본입니다. 2021년 스타벅스 재팬은 25주년을 기념해 일본 47개 현마다 다른 메뉴를 출시하는 47 지모토 현지 프라푸치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일본 내 멜론 생산량 1위인 이바라키현의 스타벅스 매장들에서는 이바라키 멜론 이카페 최고 크리미 프라푸치노를 한정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가 진짜 멜론을 먹는 것 같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당시 47개 메뉴 중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한정 메뉴의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스타벅스 본사는 이 레시피를 다듬어 2022년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국 매장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즐기는 멜론 프라푸치노의 오리지널 레시피와 최초의 유행은 도쿄가 아닌 이바라키현의 스타벅스 매장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처음 출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후 매년 여름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 고비 멜론 등으로 재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스타벅스 코리아가 25주년 기념으로 2024년 7월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일본의 2023년 버전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본에서 먹던 그 맛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저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것이었으면 오히려 왕비님의 건강에는 더 좋았을 것을.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이 메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신 멜론 버스트 아이스드 에너지와 같은 다른 멜론 향음료가 일부 있었으나 일본 한국 스타일의 과육 20피는 크림 프라푸치노는 메뉴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고비라는 용어의 정체를 살펴보자면 일본어 고비는 한국어로 상, 프라이즈, 어워드 또는 포상을 뜻합니다. 열심히 산 나 자신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이라는 뜻으로 일본 스타벅스가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고 보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천연 멜론의 맛을 흉내내기 위해 정육 멜론 시럽과 청육 멜론 향료, 그리고 젤리 첨가물에 GMO 작물에서 얻은 값싼 액상과당까지 알차게 플라스틱에 담은 종종 일본을 강타하는 쓰나미를 닮은 말 그대로 혈당의 쓰나미를 유발하는 가공 정제식품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론 음료 옆에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있던 케이크의 원료와 공정도 살펴봐야겠지요. 사진의 케이크는 뉴욕 치즈케이크 또는 생크림 카스텔라 계열로 보입니다. 이들 제품의 원료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 밀가루, 설탕, 식물성 유지, 마가린, 쇼트닝 또는 파뮤, 크림치즈 또는 생크림, 계란, 전분, 유화제, 팽창제, 향료, 나트륨, 젤라틴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온에서 구우면서 생기는 당, 지방, 단백질의 변형입니다. 치즈케이크의 크러스트와 표면, 카스텔라의 갈색 부분은 전형적인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로 최종 당화산물 AGS가 많이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AGS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신경과 뇌 조직에도 염증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당대사 장애와 종양을 동시에 가진 환자들은 특히 피해야 할 축입니다. 둘째, 지방의 질입니다. 크림치즈 자체의 포화지방에 더해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포함된 공업적
트랜스 지방 또는 산화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은 규제의 허술함, 관대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도 0g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0.5g 미만이 여러 족각 여러 제품에서 반복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한 허용 법률에 관한 이야기도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스타틴을 복용하며 지질 이상 수치를 조절하고 있는 왕비님에게는 명백한 역행 요소입니다. 이제 원재료와 공정을 바탕으로 현재 왕비님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농도 포도당과 인슐린 자극. 프라푸치노 그란데 기준 한 잔의 당류 50g 안팎, 케이크의 당류 20g 안팎을 합하면 순수 당류만 70g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 당뇨병 또는 전단계 환자가 한 끼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액체 당류는 30분 이내에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케이크의 전분과 지방은 서서히 당과 지방을 더 공급해 몇 시간 동안 높은 혈당, 인슐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왕비님은 뇌종양, 지질 이상, 위장 장애에 더해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여러 처방약과 보충제를 복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의 액체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말초신경병증과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고 뇌종양 환경 역시 포도당, 인슐린, IGF-1 신호가 풍부한 방향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산화된 지방과 AGS 그리고 첨가물이 만드는 염증 환경도 심각합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이 결합한 당단백질 복합체들이 혈관벽과 신경 주변에 축적되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가 유지됩니다. 뇌종양 환자에게 염증성 환경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 문제가 아니라 종양 미세 환경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질 이상으로 스타틴을 쓰는 것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도인데 그와 동시에 이런 간식을 반복하면 약은 브레이크, 음식은 엑셀을 밟는 셈입니다. 셋째, 약물 보충제와의 상호작용. 왕비님은 스타틴, 위장약, 뇌 영양제, 각종 보충제를 복용 중입니다. 간에서 대사되는 합성향료, 색소 안정제, 유화제, 그리고 고농도 당과 지방이 모두 같은 간 해독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간 입장에서 보면 종양 치료와 지질 조절, 위장 보호, 보충제 대사까지 이미 일이 많은데 거기에 정제 당, 지방, 첨가물로 가득한 프라푸치노와 케이크가 추가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속쓰림, 더부룩함, 수면장애, 심박수 변화, 두통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 지방 축적, 약물 농도 변동, 보충제 효과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간식 세트는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현재 왕비님의 뇌, 혈관, 신경, 간에게는 복합 독성 자극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마 의사인 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왕비님에게 한순간의 미소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물론 한 번의 선택이 곧바로 재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힘들 때마다 이런 간식으로 위로하는 패턴이 자리 잡으면 앞으로 남은 나날들이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위로와 보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똑같은 비용과 시간으로도 혈당과 인슐린을 거의 올리지 않는 간식을 함께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가벼운 간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왕비님의 뇌와 신경, 간, 그리고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치의와 영양사를 만나 식후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식단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에 비추어 보면 메론, 프라푸치노와 케이크 세트는 명백히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뇨병 환자분이 보내주신 사진 중 간식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요구르트와 찐 고구마 2개. 공식, 비공식 자료를 보면 이 제품군의 플레인 200ml 기준의 영양 성분은 대략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탄수화물 약 19g, 이 중 당류 약 14g, 단백질 약 7g, 지방 약 2.8g, 포화지방 약 1.8g, 칼슘 약 220mg, 원재료는 원유국산, 탈지분유와 혼합탈지분유, 네덜란드 등 수입분유, 설탕, 기타 당으로 포도당 시럽 또는 액상과당 계열, 펙틴과 검류는 점도 조절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합성향료,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한 병당 당류 14에서 20g, 총 탄수화물 20g 안팎의 달달한 드링킹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 한 병이 환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당과 인슐린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200ml 한 병에서 오는 탄수화물 19g은 거의 전량이 소화 흡수되어 혈당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유당도 결국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 혈당 부하는 소형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성인의 순환 혈액 속에는 한 시점에 공복 기준으로 포도당이 약 4에서 5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19g의 단순당을 한 번에 넣으면 이론상 현재 혈중 포도당 풀이 약 4배에 가까운 양이 단시간에 유입되는 셈입니다. 정상 췌장은 강력한 인슐린 분비로 이를 처리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메트포민을 복용하고 있고 한여름에 털신을 신어도 그 시림 증상이 심해 수면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필시 말초혈관 장애 등이 진행된 환자로 볼 수 있기에 주식도 아니고 간식으로 이 정도의 추가당 부하는 모두 고인슐린 혈증과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말초혈관 신경 손상 쪽으로 합병증을 가속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메트포민 복용자에서의 비타민 B12 부족 문제입니다. 메트포민 장기 복용자는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이는 말초신경병증 악화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부하가 반복되면 B12 결핍으로 이미 취약해진 신경이 고혈당 산화 스트레스의 이중으로 노출됩니다. 셋째, 가공 공정과 잠재적 산화 AGES입니다. 드링킹 요거트에 쓰이는 수입 분유는 고온 건조, 소위 스프레이 드라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당 반응이 일어나 AGES 최종 당화산물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과 액상과당이 더해지면 이미 형성된 AGES를 먹는 것이 되고 그 당을 이용해 체내에서 추가 AGES를 만드는 격이 되어 당뇨병 환자에게 두 가지 부담이 함께 가해집니다. 정리하면 집에서 무당, 무첨가로 만드는 요거트와 달리 이런 시판 드링킹 요거트 한 병은 칼슘과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당 총알로 보아야 하고
10년차 메트포민 환자에게는 매번 혈당과 인슐린을 확실히 자극하는 간식이라 부르기 민망한 상품입니다. 찐 고구마 2개를 살펴봅니다. 사진 속 고구마 2개는 보통 크기의 자색 또는 노란색 고구마처럼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자료를 보면 삶거나 찐 고구마 100g당 평균 영양 성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열량 약 80에서 90kcal, 탄수화물 약 20g, 식이섬유 약 3g 내외, 당류 자연당 4에서 7g, 비타민 A, C, 칼륨,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 다소 함유. 사진 속 2개를 합치면 대략 300에서 400g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순당 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g당 탄수화물 20g이라고 할 때 300g이면 20g 곱하기 3은 60g, 400g이면 20g 곱하기 4는 80g. 따라서 고구마 2개만으로 당이 60에서 80g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앞서 본 드링킹 요거트에 탄수화물 19g을 더하면 이번 간식 한 번으로 들어오는 총 당은 최소치 60g 플러스 19g은 79g, 최대치 80g 플러스 19g은 99g, 즉 약 80에서 100g 범위입니다. 성인의 혈액 속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포도당이 4에서 5g이라면 이번 간식은 혈중 포도당 풀의 16배에서 25배에 해당하는 당부하를 한 번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이 간식이 10년차 메트포민 환자에게 가져오는 구체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트 한 병 플러스 찐 고구마 2개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혈당 급상승과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공복 혈당이 괜찮게 나오는 환자라도 이 정도의 당부하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혈당을 200mg/dL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세혈관 내피세포는 고삼투압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말초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직경이 더 좁아지고 이미 손상된 신경은 영양 공급이 더 나빠지며 그 결과 손발 시림, 통증, 감각 저하가 악화됩니다. 둘째, 고인슐린 상태의 악순환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면서 합병증이 있는 환자 대부분은 이미 기저 인슐린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 즉 만성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이때 80에서 100g의 당부하를 넣으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잉여 포도당은 간, 근육, 지방 조직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의 지방 축적, 비알코올성 지방간, 추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결국 더 많은 당뇨병약, 다른 종류의 당뇨병약인 인슐린, 설폰요소제, SGLT 등을 쓰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MDA, AGS의 누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다룬 MDA, 말론디알데하이드는 주로 산화된 식용유나 튀김에서 많이 나오지만 고혈당 자체도 내인성 산화 스트레스와 지질과 산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드링킹 요거트의 가공 분유, 당류, 고구마의 고당부하, 그리고 환자의 기존 식습관에서 들어오는 산화된 오메가6 기름까지 합쳐지면 혈중 MDA, 단백질, DNA에 결합하는 AGS, 이 모두가 상승해 신경과 혈관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비님은 지금 뇌종양과 여러 대사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당뇨병과 신경병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로 병명은 다르지만
이 두 질병을 키우는 공통된 범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포도당, 그 중에서도 두 분의 경우에는 밥과 간식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병원과 한국 의사와 영양사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간식도 챙기라는 식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비님, 현재 대한민국 영양학 교과서와 병원이 권장하는 탄수화물 55에서 60%라는 비율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건강의 황금 비율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는 1881년 19세기 독일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생리학자 카를 폰 포이트는 보통 사람은 하루에 탄수화물 500g을 먹어야 한다는 소위 포이트 표준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사한 보통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쉴 새 없이 석탄을 나르고 기계를 돌려야 했던 독일 뮌헨의 육체 노동자와 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산업화와 전쟁 준비로 바빴고 노동자들에게 비싼 고기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지치지 않고 기계를 돌릴 값싼 연료, 즉 감자와 빵, 맥주뿐이었습니다. 왕비님은 지금 탄광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투병 중인 환자입니다. 뇌종양은 환자가 섭취한 모든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지만 그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들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140년 전 노동자가 쓰던 그 막대한 양의 연료를 움직임이 거의 없는 왕비님의 몸에 쏟아부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쓰이지 못한 그 잉여 연료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종양의 먹이가 되고 백성들의 혈관을 막는 독소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더 결정적인 이상한 단어는 3대 영양소라는 단어입니다. 서구의 생리학 원서 어디를 펼쳐봐도 3 major nutrients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마크로 뉴트리언츠, 다량 영양소가 있을 뿐입니다. 마크로는 거대, 다량이라는 의미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뜻일 뿐 생존에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은 없습니다. 마이크로 미세 소량 뉴트리언츠는 비타민, 미네랄처럼 적은 양, 밀리그램 정도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대화 시기 일본의 학자들은 이 마크로, 매크로를 3대라고 번역하는 치명적인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부국 강병을 꿈꾸던 일본 제국은 가난한 국민들에게 비싼 단백질과 지방 대신 자국에서 나는 쌀 탄수화물 중 전분이라는 응축 포도당을 주식으로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3가지 중 으뜸으로 포장하여 세뇌시킨 것입니다. 이 식민지 영양학이 비판 없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미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비님이 밥을 남기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100년 전 일본이 심어놓은 슬픈 역사의 잔재입니다. 이 이상한 단어는 1977년 미국에서 거대 자본과 만나 괴물이 됩니다. 당시 미국 상원의 맥거번 리포트는 지방을 줄이고 곡물 섭취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의학협회 JAMA가 폭로했듯 이 지침의 배후에는 설탕 연구 재단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연구진을 매수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은 은폐하고
모든 죄를 지방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업은 곡물 산업과 환자가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지방은 나쁘고 곡물은 좋다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식탁은 심지어 밥상으로 불리우며 밥은 주식 밥심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단단히 식탁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고 그 주위에는 가공, 정제 설탕과 액상과당과 건강에 좋다는 식물성 기름, 화학적으로 가공 정제된 기름이 식용유라고 불리며 첨가된 반찬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곡물로 만든 상품들은 편의성과 맛을 내세워 각종 빵, 곡물, 미숫가루, 시리얼, 건강바 등으로 아침 식사, 간식 등으로 수시로 식탁에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을 거두고 냉정한 생리학적 팩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인체 생리학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되어야만 하는 영양소에만 필수 영양소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중 약 9가지는 외부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근육이 녹고 면역이 멈춥니다. 필수 지방산, 지방 중에도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막이 터지고 뇌가 마르게 되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필수 탄수화물, 필수 전분, 필수 곡물, 필수 밥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는 탄수화물 중 곡물의 밥이나 빵에 녹말 형태로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응축 형태의 포도당을 한 톨도 먹지 않아도 간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정교한 공장을 돌려 단백질과 지방을 재료로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즉, 탄수화물 특히 곡물은 생존의 재료가 아니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선택적 땔감에 불과합니다. 주의해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을 중지해라 혹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라는 권고를 모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바로 왕비님과 당뇨병과 여러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으로 설풍계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을 맞으시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곡물을 버린다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버린다는 뜻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즉, 탄수화물의 종류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탄수화물을 경계하라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곡물과 가공, 정제당, 설탕, 과당 그리고 액상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탄수화물군에 속하지만 채소와 해조류, 버섯은 다릅니다. 이들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히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진짜 보물입니다. 단 위장계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왕비님은 위험한 땔감, 곡물을 버리고 이 진짜 보물 채소와 버섯과 해조류로 식탁을 채우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며 수치가 안정적이다라는 의사의 말만 믿었던 분, 한여름에도 털신을 신어야 할 만큼 발이 시려 잠들지 못하시던 분, 이것은 약물이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12를 고갈시켜 말초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신경병증이 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치만 보는 의사는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환자의 몸은 영양결핍과 염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곡물 위주의 하루 세끼 현미밥 식단과 두 차례에 걸친 간식의 결과입니다.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좋다라는 말이 곧 당뇨병으로 메트포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혈당 우려가 있는 설풍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메트포민 복용자에게 이런 세끼도 모자라 고단순당이 함유된 두 끼의 간식을 권유하는 것은 위험한 지도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강에 좋다는 고구마 역시 당뇨병 환자에게는 다른 접근법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요거트와 시판 요거트가 당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가리는 표준 치료와 대한당뇨학회의 당뇨병 환자 식단 지침 이 두 가지의 환상적 조합으로 10년간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꼬박꼬박 복용하고 영양사가 지도한 바를 성실하게 따른 이 환자. 의사와 영양사 그리고 환자 각각 할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이 환자는 신경병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 환자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왕비님 그리고 백성 여러분, 왕비님의 몸속에 있는 종양은 왕비님이 섭취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참으로 영악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그 녀석이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달콤한 포도당이죠.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우신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하루 세끼의 현미밥, 렌틸밥, 집밥, 즉석밥, 밥과 식후 디저트로 간식으로 드시는 고구마, 아보카도나 레몬 등을 제외한 단 과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이 아니라면 당뇨병 외 대사질환 환자라면 140년 전 독일 노동자의 빵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 밥그릇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그 밥그릇은 두고 밥 대신 채소나 버섯, 해조류 등을 담으세요.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3대 영양소라는 가짜 신화에서 걸어 나오세요. 밥을 없애라는 말을 굶으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종양과 염증으로 가는 복음로를 끊고 태고적부터 우리 몸에 내재된 치유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곡물이라는 왕비님과 환자님에게 부담만을 주는 땔감을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채소와 향긋한 버섯, 바다의 내음이 담긴 해조류, 건강한 지방,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을 채우는 겁니다. 와우, 또 그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물주기 시간.